자, 지난번처럼 학생들하고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관계로 마스크는 벗어도 된다니까 저는 벗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많이 당황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첫 시간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내용은 나중에 체크할 수 있는데 학생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 한 가지. 여기서 지금 들어와서 출석을 하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댓글로 출석하는 사람, 이 자리에 못 와가지고 댓글로 출석하는 사람은 주말 이전에는 꼭 출석을 해주기 바랍니다. 주말 넘어가면 제가 이중 체크를 해야 돼가지고 좀 불편한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바로바로 체크를 하는 사람하고 그냥 할 거 다 하고 게으름 피우다가 마지막에 거의 민폐 비슷하게 체크를 하는 사람들은 약간 차이를 줘야 되니까 주말에 체크하는 사람들은 지각 처리가 됩니다. 그거 양해를 좀 하시고, 현장에 오는 사람도 늦게 오면 지각 처리가 되는데 아무리 영상으로 보는 거지만 거의 일주일 늦게 보는 사람은 조금 지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공지사항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면 강의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사라는 과목에서 학교 강의, 이 대학 강의를 통해서 역사에서 뭘 배울 것인가, 그래서 이번 학기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조금 진도상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면 강의 처음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강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한국사 탐구를 들어가면 일단 고대사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상고사는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듯이 조금 문헌사학하고는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거기는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고학이나 인류학 같은 주변 학문의 비중이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대사라고 얘기할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이 고고학과 고대사가 뭐가 틀린지도 좀 구별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고대사에서 고고학 비중이 어느 정도 높은 건 사실인데 고고학과 고대사는 엄연히 다른 학문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면은, 고고학은 유물이나 유적을 가지고 분석하는 학문인데 비해서 고대사는 기본적으로 기록, 문헌에 나와 있는 기록, 물론 이건 문헌뿐만 아니라 금성문 같은데, 비석 같은데 있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문헌사학은 그걸 의미하는 고대사는 기본적으로 기록에 큰 비중을 둬서 구성되는 겁니다. 이걸 왜 강조하느냐면은, 역사는 고대사도 당연히 기록이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고대사까지 포함된 동아시아 고대사, 물론 동아시아 고대사라고 했을 때 중국은 조금 빼놓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를 복원하고 재구성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고대사, 근대적 방법으로 쓴 고대사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 자체가 근대적으로 서술된 거는 식민지 시대에, 한국의 근대화는 식민지와 관계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식민지 시대에 정리된 거라고 했고, 그래서 식민지 시대에 근대적인 한국사를 쓰다 보니까 이 식민지 시대라는 특성이 반영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사를 얘기할 때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게 일본 고대사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본 고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다 보니까 결국 일본 최초의 정사라는 일본서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한국사가 정리된 게 문제냐면, 식민 지배를 통해서 식민 지배를 통해서라기보다도 식민 지배를 위해서 역사를 악용하는 게, 그게 일본 제국주의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세력, 심지어는 기득권을 잡은 세력들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봐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식민사학이라는 범주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특히 고대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일본이 식민사학을 정리하기 전에 진해 역사부터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진해 역사를 정리할 때 그 기본이 되는 기록은 정사인 일본서기예요. 지난번에 설명했지만은 이거보다 앞서 나온 고사기가 있지만 이 고사기는 역사를 복원하는 데는 거의 쓸모가 없는 역사서 같지 않은 역사서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일본서기를 바탕으로 복원된 일본 고대사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 손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난번에 설명을 했듯이 일본서기는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아예 작정을 하고 왜곡과 조작으로 도배를 한 역사서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일어난 시기까지 지멋대로 수백 년치를 옮겨놓는 그야말로 저는 일본서기 이외에는 그런 조작을 한 역사서를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참담한 조작을 통한 정사입니다. 국가가 편찬한 정사라는 정식 역사가 그따위로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 고대사를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느냐?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랬죠. 일본 서기를 정리하고 일본 서기가 어떻게 조작되어 있는지를 인정을 하고 일본 고대사를 써놓고 보니까 그거는 일본의 소위 말하는 황국사학자들도 그 점을 인정 안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놓고 삼국사기를 뜩 보니까 고대 국가 성립한 시기가 500년 차이가 나버려요. 그럼 500년이나 차이가 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국이 적어도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를 성립시키는데 500년이나 앞서 있는데 국가 경영의 노하우가 500년이나 앞서 있는 지역을 지들이 와서 정복을 하고 번국을 삼았다. 번국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 개념도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현대적인 개념으로 하면 식민지나 다름없어요. 그 신하의 국가라는 얘기니까. 그게 신라나 백제가 아니라 고구려까지 그랬다고 써놨단 말이에요. 이거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역사 복원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겠냐는 겁니다. 이런 동기가 충분히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은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들 논리, 지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일본의 황국사학자들도 크게 보면 두 개의 파가 있다 그랬죠. 조금 전문용어로 꼴통이라고 부르는 강경파 황국사학자들, 식민사학자로 불러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일본 서기가 조작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거기 내용은 거의 진실이라고 했어요. 이게 좀 황당한 논리인데 그렇게 황당하게 조작되어 있는 사서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정리를 하는 건 또 뭐 하자는 수작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써요. 그런데 일본에도 좀 정신이 있는 역사학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민망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본의 황국사학자들 흉내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국인이 세계 인류의 조상이니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보다 피해보는 사람은 역사 전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쪽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황당한 거짓말 해놓은 것 때문에 중국이나 이런 외국 학자들하고 얘기할 때 그거 들이밀어요. 특히 KBS가 앞장서니까. 니네 나라에선 KBS에서 이런 소리 하더라. 그럼 굉장히 민망하겠죠.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구성을 하면은 자기들이 입장이 곤란하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좀 남들이 듣기에 덜 민망한 황국사관을 만들자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옛날처럼 소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임나일본부서처럼 무식하게 진구황후 때 여기 와서 정복을 하고 번국을 삼아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식민 통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일본 쪽에서 포기하고 있지 않은 게 한국계 고대 국가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일본계 고대국가 야마토 정권이겠죠. 이 우위는 포기를 하지 않아요. 이 야마토 정권이 고구려와 맞먹는 영향력을 가지고 고구려와 외가 대립하는 국제 정세로 이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를 포함된 이 동아시아 고대사가 기본 이런 줄기로 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구려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도 한국 사람이면 기본적인 지식이 있을 거예요. 고구려라는 나라가 동아시아 고대사에서 어느 비중을 가지고 있었나. 이거는 중원의 막강한 제국들도 고구려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을 못 댈 정도로, 그래서 한 700년 동안 고구려 망할 때까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분쟁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대고,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 중국 사서는 고구려를 좋게 얘기 안 합니다. 많이 당했기 때문에 좋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비중을 가진 고구려와 외가 동아시아 동쪽에서 남북까지, 만주에서 일본 열도까지 이르는 이 지역을 서로 대립하면서 끌고 갔다라고 보고 싶어 하는 게 일본 학계입니다. 이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는 이유가, 제가 영상 강의를 하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보는 거 아니까 나중에 중요한 얘기, 왜 여기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이 신빙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전반기에 한 서너 시간을 투입해야 될 정도로 신경을 쓰느냐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면, 제가 뒤에서 하는 얘기는 전제 조건이 공중에 뜬 얘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고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댓글로 시비 거는 거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서 제가 얘기한 고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주변에 아는 척하는 인간들은 백발백중 그걸로 시비를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한국 고대사의 기본 줄기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 한국 삼국사의 초기 기록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한국 고대사를 복원하느냐, 그렇지 않고 복원하느냐는 같은 나라의 역사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힘들어서 강조할 게, 다른 것보다도 나라가 성립한 시기부터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고대사를 배우면서 이게 무슨 소리를 하자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 헷갈릴 수밖에 없냐? 여러분들을 가르친 교사들도 모르거든.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모른다는 게 이런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언제 세워졌느냐? 다 안다고 생각하죠. 고구려는 주몽이 세웠고, 백제는 온조가 세웠고, 신라는 박혁거가 세웠다.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언제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대개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세워진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학력고사 볼 때나 모의고사 볼 때 이 문제 꽤 즐겨 나왔을 텐데, 고구려가 중앙집권적인 고대 국가가 된 시기가 언제냐? 시험에 안 나왔나? 태조왕대래요. 백제는 고이왕이고 신라는 내무왕대랍니다. 근데 또 극단적으로 맞추면은, 지금 서울대학에서 자기들이 논문 쓸 때는 신라는 법흥왕 때까지 봐요. 한때는 저 몽촌도성 기념관에 이 말까지 적혀 있었어요. 백제가 실질적으로 고대 국가가 된 시기는 근초고왕 때다.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구려는 태조왕 때까지 고구려는 고대 국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구려라는 이름을 같이 썼어도 어디 산골에 있는 연맹체밖에 안 되는 국가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의 고구려는, 이름이 고구려도 그 국가 아닙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정식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대한민국이 출발한 거고 차원이 다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구려는 태조왕이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를 세워진 시기가 틀리는데 그 뒤에 있는 역사를 보는 게 같겠냐고. 그게 뭐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못 믿겠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보면은 처음부터 고대 국가가 성립해서 왕이라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 걸로 묘사가 돼 있으니까. 그게 진실이라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야마토 정권하고 한국의 고대 국가는 최소 500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왜 그걸 못 믿겠다고 했냐? 지난번에 삼국지 얘기를 했죠. 삼국지에 그렇게 안 써 있다는 거예요. 3세기인데도 마한의 70여 개국, 그 좁은 지역에 나라가 70개나 있으면 이건 나라 크기는 보나마나라는 거예요. 그게 고대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거기다가 왕은 있긴 있는데 목지국왕. 아마 여러분도 목지국왕이라는 거 열심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거 왜 가르쳤냐면은 그때까지 삼한의 수준. 경기도 황해도에서 걸쳐 있다고 하는 이 지역의 마한의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왕이 초월적인 존재,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수준의 왕이 아니라 선출되는 70개국의 대표자밖에 안 된대. 이거 비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해 준 거는 바로 그 삼국지의 얘기가 이 삼국지를 비롯한 중국의 사서들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거짓말을 안 하더라. 수리부작이라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중국 사서들은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삼국사기보다 중국 사서의 내용에 기본을 두고 역사를 복원해야 된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 주류 고대사학계의 입장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설명을 해둔 게 뭐겠어요? 그런 식의 논리면 제가 기억하고는 브리타니카로 기억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과사전에 60년대까지 한국은 갓 쓰고 도포 입고 다니는 나라라고 써가지고 출판해서 세계 만방에다 뿌렸어. 60년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반크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세계 지구촌 가족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못 알리고 있는 거 바로잡느라고 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정보화 시대라는 지금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지멋대로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지네 나라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일 아주 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과사전 얘기를 왜 했느냐면은 그 백과사전의 권위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거예요. 공인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짐바브웨, 미얀마 나라 이름도 모르는 사람 있지? 어디 아프리카나 아시아 구석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하고 별 관계 없으면 관심 안 가져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정보가 정확합니까? 저도 스페인 여행 다닐 때 광활한 스페인 그 황야를 달리고 있는데 저 서쪽에 보니까 동굴이 뚫려져 있고 거기 사람이 살아. 외국에 대한 거는 내가 평소 못 본 것만 기억을 하려고 그래요. 그 팩트를 썼지. 그런데 그 팩트를 보면 20세기까지 스페인 사람은 원시적으로 동굴에 산 사람들 됩니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내가 관심이 없거나 관계가 적거나 이런 지역에 대한 내용은 얼마든지 왜곡돼서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들의 내용을 기록한 거하고 차이가 안 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여태까지 지금까지 한 두어 시간 정도 힘을 들여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시비를 거는 게 그렇죠. 그럼 왜 중국 사서나 일본 서기 같은 외국 사서에 대해서는 비판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면서 삼국사기는 비판을 안 하느냐? 삼국사기는 그럼 우리 조상들이 하나도 거짓말을 안 하고 순수하게 썼느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요. 제가 마치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몰아가요. 물론 저도 삼국사기도 왜곡되어 있는 구석 많다는 거고 말이 남아서 의문이 생기면 어떤 놈이 또 시비를 걸면 삼국사기는 어떤 방면에서 왜곡되어 있는지도 한 시간을 또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럴 만큼 삼국사기도 왜곡된 것 아니면 슬쩍 조작한 거
없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우면서 다시 한번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인생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강조를 하는데, 역사학이나 철학 같은 인문학을 배우면은 다른 것보다 세상의 상대적이라는 거. 어느 걸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보통은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잘 성립을 안 해요. 자연과학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비리, 부정부패 이런 것 같으면 그거 가지고 막 거품 물면 한국은 못 살 때 같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다녀보세요. 이렇게 개판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중간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라는 게 좋다, 나쁘다, 선이다, 악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대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료도 마찬가지예요. 사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게, 어차피 이 역사에 대한 기록인 사료를 남기는 것도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거짓말쟁이라고 100% 거짓말만 하고 삽니까? 사실 그런 거짓말쟁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보다 더한 거야. 무조건 반대로만 해석하면 되니까. 그런데 진짜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에다가 거짓말을 섞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보다 거짓말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뒤집어 말해서 정직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 유명한 유머가 있어요. 세상에 가장 심한 거짓말이 뭐냐? 나는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게 최고의 거짓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삽니다. 악이 없는 거짓말도 있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자기는 선의로 거짓말 해주는 경우도 있고, 잘 몰라서 한 얘기가 거짓말이 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삼국사기에도 거짓말, 조작, 왜곡 없을 수가 없지. 근데 왜 이걸 비교를 하면서 삼국사기 초기 글의 신빙성을 얘기를 하냐?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작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서기가 황국사관에 입각해서 조작을 일삼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짓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러면은 삼국사기 쓸 때는 고려 정권 눈치 안 봤느냐 이거야. 정권 눈치 보면서 쓰기는 마찬가지고, 수리부작을 얘기했던 사마천의 사기도 한번 끌려가서 뒤기 당한 다음에 조심해서 쓴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 삼국사기는 중국사서건 어차피 권력의 눈치 보면서 쓴 건 마찬가지인데 왜 일본서기만 거짓말이 심하다고 하고 삼국사기는 적당히 넘어가느냐? 이따구로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권력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 있죠. 요즘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십니다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보겠지만, 이 공권력을 쥐고 있는 인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털면 먼지 안 나는 놈이 있냐는 거야. 무슨 부정 비리 사건 큼직하게 터졌을 때,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덮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떠드는 사람한테 트집 잡아. 너는 100% 순수하게 아무 죄도 없느냐? 이런 거 트집 잡아가지고 진짜 사소한 거짓말.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뭐 5분, 10분 틀렸다.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져. 있지도 않은 부정 비리한 건 얘기를 안 하고 그 부정 비리를 기록으로 담기 위해서 몰래 도청을 했다. 도청한 것만 문제 삼아. 그래가지고 덮어버리고. 누구한테 뭐 취재를 하든 취조를 하든 지 비리 집으로 얘기하는 건 없잖아요. 거기다 대고서 어떻게든 캐내겠다고 약간 협박을 하면 협박 미수 감옥으로 확 집어넣어버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으로 뭔가 대립하고 비교될 수 있는 쪽에서
한쪽을 비판을 심하게 할 때는 다른 쪽에 흠결이 눈곱만큼도 없다는 게 아니라 비교해서 이쪽은 이따만한 거짓말을 하는데 여기는 사소한 거짓말을 했다. 그럼 사소한 거짓말은 큰 거짓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짓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서기하고 삼국 사기를 비교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왜 일본 서기 얘기를 한국 고대사 얘기하면서 먼저 했느냐면 이게 한국과 일본 고대사, 한일 관계사 전체를 왜곡시킬 만큼 참신하고 심각한 거짓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부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거짓말을 복원했던 사람들이 일본 고대사뿐만 아니라 한국 고대사도 근대적인 방법으로 복원하는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일본 식민통치 시대가 싫고 일본인들이 식민사관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리해놓은 역사가 꼴보기 싫더라도 연구사를 정리하려면 일단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써놨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온 얘기는 이거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뒤에 제대로 얘기를 하려면 특히 학자들이 뒤에 제대로 얘기하려면 앞에서 얼마나 왜곡된 논리로 썼는지 철저하게 비판을 하고 그걸 전제로 뒤에 논리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일본서기의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한국사관의 거짓말 나오고 이게 한국 고대사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는 쪽으로 순서가 잡힐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초점이 일본 서기를 비롯한 한국 사학자들의 두뇌 구조에 맞춰지게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삼국 사기는 뭐냐? 재판으로 얘기하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보죠. 별 죄도 안 졌네. 좀도둑질을 하다가 잡혔는데 그때 주변에서 힘 있는 놈들이 살인을 하고 국가적인 비리를 덮었어. 흔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 좀도둑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심지어는 좀도둑질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장소에 있었다는 거 가지고 덮어 씌우는 거. 이거 영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많이 나왔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볼 겁니다. 역사에서 마찬가지예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 황국사학자들 내지는 식민사학자들이 원하는 고대사의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처리가 됐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면 삼국사기가 왜 조작이나 왜곡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삼국사기는 기껏해야 좀도둑이고 좀 관대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지나가던 사람이 일본서기 못지않은 처참한 거짓말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서기를 왜 자꾸 언급하느냐. 사건이 일어난 시기 수백 년치를 조직적으로 조작해 놓은 사서는 전 일본서기밖에 기억하는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대사, 이 서울대학을 위주로 한 우리나라 주류학계는 삼국사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삼국사기도 거의 그거하고 진대 없이 왜곡과 조작을 했다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교과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류사학계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시비를 가리지 않으면 고대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안 할 수 없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의 논리를 일일이 다 소개하면은 그 얘기만 하다가 학기 끝나니까 대표적인 논문 하나 소개를 시켜볼게요. 그 논문 제목이 지금 대구 가톨릭대학에 있는 강종훈이라는 사람이 쓴 거, 강종훈 교수가 쓴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이걸 보면 이제 서울대학에서 어떤 내용까지 박사를 주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니까. 박사학위 논문 이름이 신라 삼성 족당과 상고기의 정치체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은 뭐 삼국사기 초기록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논문의 한 3분의 1쯤 되는 내용이 뭘로 채워져 있느냐. 삼국사기를 얘기하면서 이 논문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삼국사기는 조작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해요. 무슨 장관 같은 사람이 무슨 사건 나오면 수사하기도 전에 결론부터 나오는 거 있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나오듯이. 조작됐다는데 어떻게 조작이 됐느냐 이런 건데 그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은 맞대요. 혁거세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혁거세가 이게 3세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삼국사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초기 기록이라고 얘기했죠. 언제부터 되게 맞아요? 이거 일본 사기하고 똑같이 맞아요. 6세기부터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비교적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비교적이 아니라 거의 뭐 이건 삼국사기와 일본 사기하고 틀리지 않으니까. 이게 맞으면은 3세기부터 5세기 후반까지 여기 중심으로 6세기 초반, 5세기 후반에서 뭐 어떻게 잡냐에 좀 다르겠지만 늦게 잡으면 6세기 초반 정도까지 조작이 돼 있는 거고 그 이후는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원래 삼국사기의 혁거세는 기원전 57년일 겁니다. 이때 신라 왕으로 즉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 최소한 300년치 역사를 잡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 서기를 왜 설명했냐면 일본 서기가 진구 황후의 활동 시기를 120년 잡아 늘리면서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진구 황후 중심으로 몇백 년치가 한꺼번에 앞으로 잡아 늘리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삼국사기도 일본 서기하고 진배 없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장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박사 논문인데 그것도 서울대학 박사 논문인데 이렇게 보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 서기는 근거가 분명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거는 삼국사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은 백제 왕들이 나오는데 이 백제 왕들이 죽은 연도가 이주갑, 간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간지는 똑같으니까 두 바퀴를 돌려서 120년씩 차이가 나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보나마나 일본 서기거든. 앞뒤 다 맞춰보면 나중에도 다 설명하겠지만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간에 이 기전체로 써 있다는 게 뭐가 문제냐면 고구려 역사 따로 쓰고 백제 역사 따로 쓰고 신라 역사 따로 썼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를 맞춰보면 맞아가요. 맞아간다는 게 뭐냐면 삼국사기는 정확하게 세 나라 역사를 따로 쓰면서도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거짓말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자기들끼리만 맞아가는 게 아니라 중국 사서하고 맞아보면 되게 맞아가요. 수백 년치 틀리는 일은 없어요. 몇 년, 심지어는 뭐 몇십 년 틀리는 일이 있는데 그건 지역적인 사건들이 그렇게 틀릴 뿐이지 통째로 수백 년치가 안 맞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삼국사기가 여기는 이주갑이라는 근거도 없어요. 무조건 300년치를 조작을 했대. 어떤 기준으로 조작했는지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작했다고 나오는 근거가 뭐냐면은 삼국사기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 탈해 신라 석시의 시조라는 탈해라는 사람이 있죠. 요 사람이 삼국사기를 보면 이 사람이 신라왕으로 즉위를 한 게 언제냐면 AD 57년이에요.
혁거세보다 한 100년 정도 되겠죠. 100년은 아니구나. 어쨌든 100년 이상 뒤에 이 신라의 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62세. 그럼 62살 된 영감님이 AD 57년에 왕이 됐으니까 역산을 해보면은 언제 태어났는지가 나오죠. 기원전 5년. 이때 타레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삼국유사를 보면은 타레가 원래 신라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야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도 어딘가 좀 떠돌아 다니던 사람인데 삼국유사에 보면은 수로한테, 가야를 세운 수로한테 도전을 합니다. 네가 왜 왕이냐? 나도 능력이 뛰어나니 한번 겨뤄보자 하고 들이댔다가 깨져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로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수로한테 깨지고 신라로 도망온 시기가 언제냐면은 BC 19년. 이거 바로 이제 시비를 걸 때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삼국사기는 문제 없느냐? 이거 딱 비교해 보면은 타레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신라로 도망을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라본기에 보면은 이 타레 얘기 하나, 호공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호공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타레 니사금의 측근이 되는데 이 사람이 뭐하고 관련돼서 또 기록에 한번 등장하느냐면은 김할지, 신라 김씨의 시조라는 김할지의 탄생하고 관련이 돼서 나옵니다. 이게 언제냐면 타레 니사금 9년이니까 AD 65년. 요때 호공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건에 등장을 하느냐면은 김할지 설화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계림 숲속에서 한밤중에 막 닭이 울더라는 거예요. 이상현상이잖아요. 원래 뭐 옛날 사람도 알겠지만 닭 울음소리를 듣고 이게 새벽에 왔구나 해가지고 했는데 한밤중에 막 닭이 울어제끼니까 뭔 일이냐. 타레가 뭔 일인지 조사를 해보라고 사람이 나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 뭐 알이 있어, 괴짝이 있고 뭐 거기서 알이 있었는데 거기서 태어난 게 김할지다. 이게 김할지 설화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 김할지가 들어있는 알을 발견하라고 보낸 사람, 그 조사를 시켜서 타레가 보낸 사람이 바로 호공이에요. AD 65년에 이 호공이 계림에서 김할지가 태어난 알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근데 혁거세 때 보면은 이 호공이 마한의 사신으로 파견된 기록이 나와요. 똑같은 글자를 쓰면 같은 사람인데. 근데 혁거세 때 파견이 돼가지고 뭐 마한 왕한테 막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신라가 뭐 건방지다 어쩌고 그러니까 뭐 꼬박꼬박 따져가지고 말대답을 해가지고 이제 뭐 한번 확 눌러주고 왔다 이런 기록이 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20년.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잘 모르는데 기원전 20년에서 65년이면 85년 차이가 나죠. 그런데 사신으로 갈 정도를 갓난아기를 사신으로 보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갓난아기가 가지고 마한왕한테 꼬박꼬박 따지고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 나이 정도가 되는 20살 정도는 돼야 관직에 올라가서 외국의 중요한 현안을 다루라고 파견되는 사신이 될 텐데 이것도 20살도 최소로 잡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어디 대사로 안 보내는데 그것도 옛날이니까 조숙하고 빨리 활동을 하는 시기라고 해서 최소 20살을 잡는 겁니다. 기원전 20년에 20살인 호공이 기원전 AD 65년에 기원 후 65년이면 몇 살일까? 100살이 넘어요. 105살. 그러면 타레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 시커먼 밤중에 105살짜리 100살이 넘은 영감님한테 숲을 헤매면서 조사하라고 시킨 거예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또 한 가지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이것도 하나 예를 들면은, 이 내무왕이라는 신라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근초고왕하고 이 거래를 한 사람이 돼가지고 4세기 후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내무왕의 할아버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구도의 활동 시기는 한 200년, 2세기 후반. 할아버지하고 손자 나이 차이가 200년이야. 그럼 도대체 언제 낳느냐 이거야. 아버지가 한 100, 중간에 딱 있으면 할아버지가 한 100살 다 돼갈 쯤에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내무왕을 낳아가지고 100살 때 즈음 돼가지고 내무왕을 낳고, 내무왕도 아버지가 한 100살 때 즈음 돼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돼버려요. 인간의 수명으로 이해가 안 가죠. 여기다가 또 한 가지 더 황당한 얘기는, 자, 신라 왕에 보면은 유린이사금이 있고, 나중에 이제 뒤에 타래가 있지만, 파산이사금이 있고, 일성이 있어요. 근데 이 파사하고 일성이 삼국사기에 보면 유린이사금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 근데 이 아들도 희한한 게 일성이 큰 아들이에요. 파사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유린이사금이 그 왕이 된 다음에, 일성이 왕이 된 시기가 뭐냐면 110년이 지난 다음에 왕위에 올라요. 그러니까 일성은 희한한 사람이라는 게 되는 게, 아버지가 왕이 된 다음에 중간에 타래가 한번 왕이 되고 동생이 왕위에 올랐다가 그 다음에 왕이 됐는데 그 사이에 110년이 흐른 거야. 이상하지 않느냐. 누가 봐도 이것만 딱 보면은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한 기록입니다. 바로 이러니까 삼국사기는 문제가 없는 사서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빌미로 해서, 자 봐라, 삼국사기도 일본서기 못지않게 엉터리다 라고 확 몰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논리가 왜 나오느냐면은, 이렇게 삼국사기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나오는 거는 바로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조작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런 거, 어떻게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200년 차이가 나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왕 노릇한 시기가 110년이 넘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더군다나 유리하고 타래가 왕위를 다툴 때 기록을 보면 더 황당한 게, 니사금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빨 자국이에요. 누가 나이가 많은지, 그때는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누가 나이가 많은지 모르게 떡을 하나씩 주고 물어보라. 그래서 이빨 자국이 많은 놈이 나이가 많은 거다. 이래서 유리가 나이가 더 많다고 해가지고 왕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유리는 나이가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왕이 된 거야. 그 나이가 많아가지고 왕 된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왕 된 다음에 큰 아들이 110년 후에 왕이 돼. 분명히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이러니까 이것도 잡아들였다고 보는 거예요. 삼국사기 한 200년, 300년 쭉 잡아들이다 보니까 큰 아들이 아버지보다 110년 후에 왕이 됐단 말이 나온다. 여기만 딱 잘라들으면 그럴듯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것도 왜 이 얘기 안 하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이 박사 논문에서도 요 얘기 딱 던져놓고서 뭐라 그러냐면은, 일본서기처럼 이주갑이라는 정확한 기준은 안 나오지만 적어도 신라라는 나라가 진의 왕실 계보를 개판으로 적었겠느냐는 거거든. 적어도 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니까 왕과 왕을 중심으로 한 왕실 사람들의 계보는 정확하게 적었을 것이다. 그럼 이 계보를 중심으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와 아들, 할아버지, 이거 세대 차는 적어도 30쯤은 돼야
30살은 돼야지 이때쯤에 애 낳았을 거 아니냐. 그럼 평균 30으로 잡아가지고 곱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물과 부도의 나이 차이는 두세 대니까 30 곱하기 60이면 60년 차이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보통 60으로 잡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활동 연대도 한 사람당 60년으로 살았다고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대충 진짜 활동했던 연대가 나온다. 라는 게 이 박사 논문의 기본적인 전제고, 이걸 전제로 삼국사계 연대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가지고 아까 뭐 삼성족단이 뭐냐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딱 끊어서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나름대로 합리적이네. 왜 그 합리적인 논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너는 네 논리하고 반대가 되는 걸 악으로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이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바로 속모르는 겁니다. 속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마술을 보면 알겠지만 마술사에서 움직임. 마술사가 괜히 동작 과장해서 하는 줄 압니까? 그럼 마술사가 필수적인 아이템, 미녀조수 있죠? 왜 미녀조수 쓰는지 압니까? 거기 쳐다보라 이거예요. 그 조수하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화려하게 손놀림하면 사람들은 그걸 봐. 그리고 그걸 보게 만들어 놓고 안 보는 데서 장난치는 게 마술입니다. 이거 마술은 물론 즐기자고. 아직 거짓말이라는 거 전제로 놓고 보니까 그냥 신기한 거 보여주는 걸로 만족하면 되는데 이게 바로 그런 마술쇼의 전형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가지고 이짓하면 이거는 사기극입니다. 그런데 이 사기극이 서울대학 박사학위를 건 사기극이네. 왜 제가 사기극으로 단언을 하냐면은 제일 쉬운 것부터 얼핏 한 세대 차 30년, 인간 수명 60년. 굉장히 합리적인 기준 같죠. 그런데 우리가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선시대 왕 한번 보세요. 이 평균대로 살아추냐고. 왕 노릇만 해도 영조처럼 50년 넘게 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단종처럼 1년 딸랑하고서 확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 신비한 원나라 역사 같은 경우엔 원나라 역사 100년 중에 처음 원을 세운 쿠빌라이하고 나중에 마지막엔 원 해족, 순제라고 하죠. 이 둘을 합치면 50년이야. 나머지 20, 30년의 황제가 나머지 50년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 평균을 내가지고 영조는 너무 오래 썼으니까 한 20년만 왕한 거하고 거기서 잘라낸 거 단종한테 주고 문종한테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 구성해 보세요. 그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겠느냐고. 어림도 아니야. 나중에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특히 정치사 같은 경우에는 주변 상황하고 맞춰가지고 다이나믹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10년만 틀려도 예를 들어서 중국에 분쟁이 났을 때 여기도 문제가 있으면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10년 차이가 있다.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런 평균치라는 게 실제로 역사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정치사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왜 정치사를 얘기하느냐? 정치사가 역사를 하는데 기본입니다. 이건 마르크스 얘기대로 기득권층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정치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치는 모든 상황의 반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사부터 보는 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때 역사 배우면 아마 중학교는 정치적인 흐름을 가지고 써니까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나눠놓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런데 그런 정치사가 이런 평균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고편이고 진짜 황당한 얘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맨 끝에 제일 황당했던 이 기록부터 봅니다. 이 기록을 보고 어떻게 아버지가 왕 된 다음에 110년 후에 큰아들이 왕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 노릇한 시기를 터무니없이 잡아들인 거다. 라고 했을 때. 이상 없게 보인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게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의 구조를
정확하게 왜곡을 시키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거짓말하는 인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불리한 얘기를 빼놔 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유리와 일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는 유리가 일성의 큰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다른 기록이 적혀 있어요. 일성이 유리가 아니라 일지갈문왕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있다. 이렇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요거. 자, 이런 논리 검증한다고 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있죠. 유명하게 나름대로 유명한 게 불교에 관계돼가지고 신라의 불교가 도입이 될 때 자기가 순교를 하면서 불교가 도입될 계기를 만든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고대사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는 연대가 뭐냐면은 이차돈이 AD 528년에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때 26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차돈의 출생 연도를 보면 적어도 502년 정도? 요 정도를 보는데 이차돈이 거래대왕의 아들이다. 이제 거래대왕의 삼국유사에는 아버지가 김용행이 지은 아도비에는 이 거래대왕 증조 할아버지가 거래대왕이고 할아버지가 증조가 거래, 할아버지가 공한, 아버지가 길승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래대왕을 이 강정훈 교수는 흐레라고 해석을 해. 그럼 이차돈이 5세기 한 502년 정도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3세기 중반이야. 증조 할아버지인데 300년 차이가 나죠.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AD 60년 1인당 60년씩 살았다고 하면 180년 안 넘어가니까 흐레가 왕 노릇을 한 것은 5세기 초에서 180년이면 한 3세기 중엽인가? 320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평균의 문제 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신라의 왕실계보는 무조건 정확하다고 해가지고 그 전제를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사건이 일어난 시기, 왕이 된 시기부터 사건이 일어난 시기 다 바꿔놓은 거예요. 왕이 된 시기가 왜 중요하냐? 알다시피 전근대 기록은 왕이 몇 년에 즉위했다부터 연대를 기록해버리거든. 요즘처럼 서기 몇 년 이게 아니라 흐레 몇 년, 미추 몇 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니까 이게 고대사 기록에 신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문제가 있고 조정을 하면 해결될 것 같거든. 그런데 아까 얘기를 했죠. 일성이 유리의 큰아들이라는 설도 있는데 주에 보면은 일지갈문왕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김용행이 지은 아도비에는 할아버지 거래대왕, 증조거래, 할아버지 공헌, 아버지 길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삼국유사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자세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아진종으로 습부갈문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계보가 나와. 그런데 이 강정훈 교수는 이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맞는 얘기고 아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는 외가쪽 계보래. 그런데 여러분들이 외가쪽 계보할 때 얘기할 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차라리 할아버지가 아니라 외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야지. 외할아버지가 누구라는 얘기를 하면 외가쪽 계보인데 그런 말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일성이 일지갈문왕이라고 아들일 수 있다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직접 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보면서 신라 왕실, 신라 주요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이렇게 계보에 대해서 누가 누구 아들이지 헷갈리게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 여러분들은 모르죠. 왜 모르냐면은 여기서 강정훈 교수, 이게 이 친구가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을 하는데 계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계보라고 얘기하면 뭐가 딱 떠오르냐면은 얼마 전에 추석에서 제사 지냈죠. 제사 지내면 여러분들은 보기 싫어하지만 할아버지나 노인네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안 족보라고 해가지고 보여줄 겁니다. 그 족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계보예요. 근데 우리 집안 족보를 써놓으면 뭐 당연히 이게 계보인데 뭐가 이상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계보를 보고 이 계보가 어떤 건지 생각을 안 해. 아예 쳐다보질 않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계보는 정확하게 말해서 아버지 쪽 족보만 써놔요. 의심나면 한번 보세요. 그럼 엄마들은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누가 있으면 엄마가 외계에서 불쑥 들어온 것처럼 무슨 창녕성 씨가 아버지한테 들어온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한테는 김해 김 씨가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엄마는 이렇게 딱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이 계보가 왜 문제냐면 계보 이런 식으로 쓰게 된 게 확립된 거는 조선 후기부터라고 봐야 됩니다. 신라는 이런 식으로 계보를 안 써요. 왜 안 쓰느냐? 신라가 골품제 사회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 골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 나오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분이 맞아야 돼. 엄마 계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천명공주 같은 경우에 김춘추가 왜 육두품으로 내려간지 압니까? 선덕여왕이 이모야. 그런데 이모는 왕위를 계속할 수 있는 여자인데 김춘추는 자격이 없어요. 성골이 아니야. 왜 그러느냐? 선덕여왕의 언니였던 천명공주가 김춘추의 엄마인데 이 김춘추가 진지왕의 아들이라는 용수인가 용춘인가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육두품 됐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주왕이 폐위돼가지고 뭔가 강등이 됐을 텐데 강등된 남자한테 시집을 가니까 공주도 공주의 아들인데 성골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 쪽 계보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보하고 틀려. 여기는 엄마 쪽 계보하고 아버지 쪽 계보가 정확하게 맞아가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 골품제는 어떻게 해야 성골이든 진골이든 육두품이든 높은 신분층이 유지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원래 높은 신분층들끼리 혼인을 해야 이 아이의 신분이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여기서부터 듣기 거북한 19금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대가 몇 번 가가지고 이 사람들 처음에는 박 씨가 있고 김 씨가 있으니까 박씨인 혁거세하고 뭐 혁거세가 나오고 나중에 뒤에 알지가 박씨 왕비하고 결혼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몇 세대 가보세요. 다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입에 올리기 곤란한 극단적인 근친상간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신라 왕족을 비롯해서 이 위쪽의 귀족들은 다 핏줄이 섞여 있어. 그래서 극단적인 예가 김유신이 나이 들어가지고 태종무열왕과 자기 동생 문이 시집 보내가지고 왕과 왕비 만들었잖아요. 공주를 낳았어. 딸을 낳았는데
그 조카타라고 김유신이 혼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거의 엽기 변태죠. 나이들은 영감탱이가 지 조카타라고 혼인을 해. 근데 신라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흔해요. 왜 그러겠어? 거기서 낳은 애한테 기본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극단적인 게 파라오입니다. 파라오의 핏줄을 이어받은 게 남매밖에 더 있어요? 파라오들은 남매끼리 혼인시켜요. 오빠나 남동생이 자기 남편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유교적 개념, 유교적 관념의 계보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혼인을 하면 나중에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약한 고려시대 예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고려시대 때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휘두른 거 알죠? 근데 권력을 휘두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들들을 뭐 과거의 급자식에도 고위직으로 올리는 건 기본이고 뭐 셋째 아들 출가시켜가지고 속세를 떠나라는 게 아니라 불교계 장악하고 여기 하나 또 있는 게 자기 딸들을 왕들한테 시집을 보내요. 근데 왕들한테 시집을 보내는 게 선대왕이 죽었어. 딸은 많은데 첫째, 둘째 왕은 왕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그 왕이 죽고 고려 인종이 즉위를 해요. 셋째 딸, 넷째 딸을 인종한테 시집 보내. 그러면 인종은 자기 이모하고 혼인을 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족보가 얼마나 꼬이는지 보시라고. 인종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기 엄마가 엄마이자 이모 할머니야. 그러면 이자겸은 뭐가 돼요? 외할아버지인데 이모 할머니의 아버지야. 어느 쪽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엄마 대 아들 이렇게 해버리면 어머니와 아들 사이지만 아버지 계보로 쪽에서 보면 이모 할머니의 아들이야. 안 헷갈려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누구 아들이냐? 계보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19금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음란한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신라 사회를 얘기하자는 걸 보면은 경주박물관에 가지고 유물 한번 보세요. 그때 그 생활품 중에 아마 벼루에다 물 따르는 뭐 그릇이나 이런 것 중에 아예 노골적으로 상열지사 하는 게 있어. 빨가벗고. 이걸 신라 사람들이 생활용품으로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이게 개방됐다고 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컴퓨터 화면에 거시기 하는 거 딱 틀어놓고 있으면 옆에서 뭐라 그럴 겁니다. 근데 신라 사람들은 그거를 옆에서 놓고 그냥 썼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라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아마 할아버지들이 보기에는 말세라고 할 정도로 음란하다고. 요즘은 뭐 학교에서도 지들이 으슥한 데 가가지고 붙들고 뽀뽀하는 거 흔하다고. 그거 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뽀뽀가 아니라 그냥 해. 화랑새기가 문제가 나가지고 서울대학에서 화랑새기 인정하기 싫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거든. 심지어는 친구 엄마하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생 포르노에 나오는 얘기가 거기 실어로 나와요. 그것도 화랑들이 그랬어. 미실,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생각 봤나? 유명했던 드라마 선동령에 나오는 미실을 보면 여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화랑색이 그거 작가가 조작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 미실은 어떤 사람이냐? 진흥왕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한테 색공이라고 써놨어요. 몸으로 홀린 여자야. 이런 얘기가 화랑새기만 나오면 모르겠는데 유물에도 생활용품에 거시기 하는 게 나오는데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지금부터 지금 기준으로 보면 난잡하게. 그래서 화랑새기에 보면 마복자라는 게 나와요. 이것 때문에 서울대 쪽에서는 화랑새기 가짜라고 보는데 이 마복자라는 게 뭐냐면 밑에 귀족 중에 하나가 마누라가 있는데 이 마누라를 왕한테 한번 재밌게 놀아라. 잠자리를 가지게 해요. 그리고 애가 나오잖아. 그걸 부부가 키워.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게 무슨 엽기변체나 지 마누라를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거기다 받쳐가지고 그 시 베개 해가지고 나오면 그거 키운다 이게. 이거 마복자라고 나와요. 그 왜 그러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왕의 아이를 내가 키우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커넥션을 갖는 거예요. 내 마누라 빌려주고 애 낳았으니까 당신이 우리 집안을 비롯해서 이 애까지 후원해라. 골품제 사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폐쇄된 신분층이기 때문에 신라 골품제를 보면 이 골종놈들이 만들었다는 거거든. 자기들 신분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신분을 고르는 동시에 모든 특권이 위쪽 신분으로 가. 그럼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못 가립니다. 아까 말한 얘기가 근친상간이 여러분들 눈에는 19금 포르노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신라 사람들 눈이 아니라 신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김유신도 늙은 영감이 돼가지고 조카딸하고 새파란 조카딸하고 혼인을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냐고. 이거는 당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누구 아들일 수도 있고 누구의 아들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버지인 동시에 할아버지일 수가 있어요. 근친상간 되면 이렇게 돼요. 왜 그 유교에서 근친상간을 극도로 회피하느냐면은 족보 진짜 꼬이거든.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해서 놔봐. 할머니야 엄마야. 거기다가 다른 누구하고 해가지고 놔봐. 아버지는 누군데 내 생부는 왕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야. 당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헷갈리는데 지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신라 사회, 골품제 사회의 기본적인 특성만 알아도 아까 말한 문제가 왜 생기는지 뻔히 나오죠. 김부식은 이게 바로 삼국사기가 고려시대에 정리가 됐다는 문제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삼국사기 편찬은 대표인 김부식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 정사 삼국사기를 편찬한 사람들은 당연히 유학자였을 겁니다. 아까 고려인종 예를 왜 들었느냐. 이모하고 혼인을 하는 폐륜을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이혼시킨 당사자가 그 앞장선 게 김부식이에요. 그럼 그 무슨 얘기냐면 삼국사기 편찬자들은 이 계보를 유교식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폐륜이라는 인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라 같은 경우에 실수당을 적나라하게 적으면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입에 올릴 수도 없는 폐륜을 왕족들이 버젓이 저지른 거예요. 근데 수리부작이니까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그걸 떠나서 나중에 고려시대 때가 되면 진짜 누가 누구 아들인지 몰라. 당대 사람도 모르는 건 지들이 어떻게 알아. 근데 이런 계보가 절대적으로 정확하답니다. 이 상황만 알면 신라의 계보라는 거는 당대 사람들도 못 볼 정도로 꼬인 계보인데 그 계보 중에 지편한 것만 골라가지고 이거 절대적인 거니까 여기 맞춰가지고 세대차 30년, 인간진영 60년 이렇게 해가지고 재구성해서 혁거세는 3세기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서울대학 박사학위 논문의 수준입니다. 왜 여기서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강조하느냐? 아니, 이런 헛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박사학위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해 준다고 공인을 해주는 거예요. 서울대 사학과가 심사하는 교수들을 대표로 해서 서울대 사학과가 이 논문을 공인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 헛소리한 강종원이라는 놈이 하나 헛소리했다. 이걸로 안 끝나죠. 서울대 사학과가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박사학위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박사학위 줄 때 내용에 관심 없다. 서울대 같은데. 뭐 다른 학교로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전문가, 우리나라 역사를 복원해야 될 전문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엉터리 논문 썼으니까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80년대 학번 중에서 제일 먼저 교수됐어.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 가지고 출세 가도를 달리다가 아마 여러분들 선배만 몇 년 전가, 한 5년인가 7년인가 전에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보는 수능 문제까지 출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논문 써가지고 공인받고 출세하고, 그러면 출세했다는 건 문제가 아니라, 그럼 그 친구는 적어도 대구 가톨릭대 학생들한테는 이거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삼국사기는 조작됐다. 혁거세는 3세기 사람이다. 삼국사기 일본서기처럼 잡아 늘려서 썼다. 그리고 후배라는 놈들이 이걸 전제로 이 연표에다 맞춰가지고 논문 쓰는 놈도 있어. 한눈에 문제로 안 끝나지. 왜 자꾸 서울대학을 들먹이는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서울대학 갈라다가 못 가서 여기 왔을 거예요. 대한민국 입시생들은 기본적으로 서울대학이 목표 아닙니까? 그러다 못 가면 그때 가서 조정하는 거지. 그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학계에도 서울대학의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근데 이런 박사학위 논문 이렇게 써가지고 박사 받은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국사 교과서를 비롯한 모든 기본 역사 편찬의 연구 자료가 됩니다. 이러니까 삼국사기 이렇게 조정했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삼국사기를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쓰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 역사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광제책을 이것저것 관심 있게 많이 본 사람들은 더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노고가 어떤 건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알고 가르쳤겠냐고. 제가 좀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흥분 체질이어가지고 이 논문 보고 나서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할 필요 없지만 좀 열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역사학부 한국사연구대 연타로 이거 엉터리라고 얘기했더니 꼴에 반론을 하더라고. 그것까지 조목조목하게 깠더니 그 다음에 신라사 논문은 못 씁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역사학부하고 한국사연구부에 영원히 논문을 못 내게 됐어요. 이런 거 각오를 안 하면 말도 못해요.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역사 정보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논리가 기본 엉터리라는 데서 끝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까지 연결이 되느냐면은 이게 왜 식민사학의 논리로 연결되는지도 봐야 되잖아요. 자, 이 논리로 가다 보니까 이제 재미있는 사건 해석들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삼국사기를 읽어보면 서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는 신라 왕자였어요. 근데 그냥 왕자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유명한 거는 이 첨예니사금의 아들이야. 그냥 첨예의 아들이라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왕자로서 유명해졌냐면 그냥 왕자가 아니라 왜구 토벌에 굉장히 공이 찼어요. 신라를 노략질하러 들어오는 왜구를 여러 차례 크게 격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 관한 거 일단 강정훈 교수 논리를 소개시켜주면 이 사람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3세기 전반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첨예도 당연히 3세기 전반에 왕노릇 했던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강정훈 교수는 4세기 중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일본 서기에도 서구로라고 함으로써 나오진 않는데 우질부레간기 이래가지고 아마 한국 사람들은 발음도 하기 힘든 긴 이름 가지고 나와요. 근데 이 사건이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서기에 이 우질부레간기에 관한 얘기와 서구로에 관한 얘기가 비슷하니까 이건 동일 인물이고, 동일 인물이니까 서구로는 진궁황후가 활동하던 4세기 중반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단순히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조정한다는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 어떻게 해서 사건이 비슷하게 하다고 되어 있는지 양쪽 기록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이 삼국사기 직접 읽는 건 좀 번거로우니까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구로가 왜구를 토벌하는데 굉장히 공로가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라하고 왜하고 나중에 이제 앞뒤 배경 설명해 주는 거는 지금 시간에 감당이 안 되니까 나중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다 보니까 둘 다 좀 지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 싸우고 화해를 하자 하는 얘기가 돼요.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신라 쪽에서는 서구로를 대표로 내보냈습니다. 근데 미리 양국이 합의된 상태에서 맺는 화친조약이니까 얘기가 잘 됐어요. 그래서 사인까지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일을 무사히 사인하고 마치면은 늘상 하는 게 있죠. 뒤풀이. 일 잘 나가니까 한 잔 마시자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도 술 마실 땐 꼭 주의를 하라는 게 이런 겁니다. 국가의 큰일도 이놈의 술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시기에도 지금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고가 난 거예요. 무슨 사고가 났냐면 술이 거나게 취하니까 서구로가 속에 있는 말이 확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술김에 뭐라 그랬냐면, 외사진 눈앞에 두고서 내가 지금은 너희 놈들하고 화친을 한다만 조금만 지나면은 너희 놈들의 왕을 염전의 노예로 부리고 네 왕비를 밥 짓는 노예로 부리겠다.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이 막말이 뭐냐면, 요즘에 대통령한테만 욕을 해도 길길이 뛰는 사람들 많죠. 그 패거리에 있으면 그 충성심 보여야 돼요. 근데 이거는 민주국가의 대통령만 하더라도 그렇게 뛰는 사람 많은데, 저 북쪽에 가가지고 사실상 왕조 체제인 김정은한테 가서 누가 이런 말 했다고 보세요. 그거는 옆에서 목숨을 걸고 길길이 뛰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 충성심을 못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충성 경계에서 탈락이에요. 왕정 체제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외사신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펄펄 뛰다가 상을 뒤집어 엎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냥 돌아갔겠냐고. 한판 붙자는 얘기지 해가지고 군대 끌고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쪽에서는 서구로한테 신경질이 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만 싸우자고 화친하라고 보냈는데 술 먹고 깽판을 쳐가지고 사고를 쳐. 그러니까 서구로한테 네가 알아서 수패 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로가 할 수 없이 홀몸으로 왜군 진영해가지고 농담이었는데 뭘 그래 라고 얘기를 하다가 왜군들이 몰려나와서 때려 죽이고 돌아갔다. 그러고도 분에 못 이겨서 금성을 공격하다가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계열에는 이 사건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일본서기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지난번에 영상 강의를 하면서 진궁황후 때 엄청 관영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백제가 나중에 항복하는 뒷일인데, 그 전에 신라를 정복했다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신라를 정복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여길 번국으로 삼은 다음에, 이것도 일설에 의한 겁니다. 일본서기에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진궁황후가 저항을 했던 신라왕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일본서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뒷얘기도 좀 더 있어요. 아까 뒷얘기. 이 속편도 또 있는데, 아까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서구로가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화친을 재개한 겁니다. 장본인이 죽었으니까. 전쟁 한번 치르고. 재개해가지고 외쪽에서 사신을 보냈는데, 서구로의 마누라가
뭐 남편을 사랑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복수를 하겠다고 신라 왕실 쪽에다는 내가 사신을 대접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집으로 끌어들여서 술 진탕 먹인 다음에 죽여버렸어요. 이래서 또 왜하고 전쟁 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 서기에는 비슷한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신라 왕비가 왕이 아니 그 왕자가 아니에요. 왕비가 남편 시체를 찾는다고 총독처럼 와 있는 그 여기 외쪽에 요원을 꼬셔가지고 동침을 하면서 몸 받쳐서 꼬셔가지고 이 왕의 시체를 찾은 다음에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 이게 같은 사건으로 보이냐고. 하나는 왕자가 술 먹고 깽판친 사건으로 돼 있고 하나는 진구왕후가 신라를 정복하고 왕을 마음대로 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정훈 교수는 일본서기 이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서구로의 활동 시기는 진구왕후의 활동 시기. 이때가 맞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왜 정확하냐면 진구황후의 전승 기록은 외인들의 뇌리에 깊숙이 남아있는 영광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지 알겠습니까? 진구황후 때 신라가 정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가 마음대로 신라 왕을 죽일 수 있었다는 얘기고 이 얘기가 더 정확하고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시기도 4세기 중반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논리 맞추자고 자기 논리 이렇게 검증하자고 신라가 외한테 정복당한 나라 였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안 믿어요. 제정신 있는 사람은 안 믿는 게 이때 신라만 정복한 게 아니라 바로 뒤에 나오는 거 고구려 백제왕이 지발로 와서 항복하고 나라를 바쳤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제정신 있는 사람은 진구황후 때 이런 업적을 남겼다고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일본서기는 거짓과 뻥이 엄청나게 심한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한동안은 일본서기를 아예 사료로 이용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좀 심하게 나갔지만 그럴 정도로 진구황후 때 기록은 뻥이 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서기를 자꾸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일본서기 수백 년치 연대 조작을 한 게 진구황후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 진구황후를 국제적으로 이름이 딸랑 한 번 나오는 힘있고 하고 동일인물이라고 맞춰놓기 위해서 진구황후는 근초고하고 맞춰보면 분명히 4세기 중반 사람이니까 3세기 전반이 힘있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본 서기에는 힘있고와 진구황후가 동일인물일 거다라고 써놨어요. 이 기록만 딱 읽으면은 일본 서기에 연대 조작을 한 핵심 인물이 누군지 안 보입니까? 연대 조작을 진구황후를 공인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니 고구려 백제까지 정복한 여왕인데 남의 나라 역사에서 이름이 한 줄이 안 나오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